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죠. 사실 조금 더 있다가 낳고 싶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과 더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기 낳기 전까지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만큼의 돈은 조리원으로 가고 애기용품을 사니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을 끊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엄마한테 월급 다 갖다 주고 용돈 받아 쓰더니 저 여우 만나고 변했어.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모은 돈 주셨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 집대출금 갚으면서 생활하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돈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집이 문제인 거냐? 그럼 그 집 빼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럼 되잖아. 저도 남편도 합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상태였죠. 그래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금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시어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합가하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면은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물론 어림도 없었겠지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합가를 하자마자 남편 월급 내놓으라고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 손에 월급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생활비는 우리 생활비대로 쓰고 공과금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돈은 똑같이 50만원씩을 드렸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공과금이랑 용돈 앞에서 10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200만원으로 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돈마저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살림은 모두 저에게 맡긴 채 드시고 싶은 것을 요구만 하셨죠. 심지어 값비싼 것들만 찾으시더라고요.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린다고 하면은 먹는 걸로 구박하는 거냐며 도끼 눈을 뜨셨고 아이 물건 택배 오면은 다 뜯어놓고 돈 아깝게 왜 이런 걸 사냐고 잔소리 하셨죠. 물론 시어머님도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거면은 저도 남편도 참고 시어머니 사정을 봐드릴 텐데 사실 시어머니 본인은 잘 살고 계셨거든요. 무슨 옷이 그렇게 많은지 거의 매장 수준이었죠. 저희는 그냥 남는 방 한 칸에 얹혀 사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가서 놀다 오시다 보니 혼자 집안일에 살림까지 해야 하는 건데도 언제나 불평불만만 하셨으니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점점 쌓였죠. 그러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계속 돈 타령을 하시길래 저도 한 소리를 했죠. 그럼 애를 봐주세요. 제가 어머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 벌어올 테니까요. 결국 합가한 목적이 네 애 떠넘기자는 거였냐? 저희가 왜 합가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돈 안 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돈이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야. 결국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지금 당장 내 돈 보태서 샀다고 한 집 팔고 제 돈 주세요. 어차피 그 집 집값이랑 전세금이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리고 전세금은 받아서 이미 다 썼다. 그래서 내보내려면 다른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와야 하는데 그 동네가 별로라 그런지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사는 사람들 나가고 싶다는데 너희가 그 전세금 주고 그 집 들어가서 살든지. 결국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와 소리까지 질러가며 싸웠고 이후 이 집에서 못 살겠다며 다시 대출을 받아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맡겨야 하니 그만큼 돈을 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아프면 어린이집을 못 가는데 그런 상황에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 잡고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남는 건 거의 용돈 수준이었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나아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하다가 안착한 곳은 점심시간까지 운영하는 급식소였어요. 새벽 출근이 무척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찍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죠. 오전만 바짝 하면 되니까요. 아침에 남편이 아이를 등원시키고 제가 퇴근 후 하원을 시키고 나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그날도 퇴근 후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함께 돌아오며 오늘 유치원에서 한 일을 종알종알 말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끌고 가던 리어카에서 물건이 쏟아졌고 혼자 주워 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도와드렸죠. 정리가 끝나자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때 잘 나가던 점쟁이라며 점을 봐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도 자꾸 붙잡으셨죠.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아 요구하시는 대로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의 생년월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뭔가 쓱쓱 적으시더니 그 종이를 보고 혼자 감탄하시더군요. 이 집은 가족들 조합이 너무 좋아. 주변에 주겠다는 사람만 가득해. 거절 말고 다 받아. 그리고 애기 엄마 조만간에 말이야 횡재수가 아주 크게 들어와 있어. 이야기를 들은 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돌아서기는 했지만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남편의 돈을 다 뺏어간 시모는 있어도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리인지 싶었지만 그냥 덕담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근을 하는데 함께 일하시는 반장님이 갑자기 복권을 사야 한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복권이요? 어젯밤에 꿈이 엄청 좋았어. 진아씨도 같이 사러 가자. 뭐 재미로 사보는 거지 뭐. 평소라면은 거절을 했을 텐데 지난번에 만난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반장님과 함께 복권방으로 갔죠. 그리고 우리 가족 생일을 조합해서 한 개를 하고 나니 반장님이 5,000원은 해보라고 해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했네요. 그런데 이게 꼭 되지 않아도 괜히 한 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반장님의 말과는 달리 저는 쓸데없는데 돈 쓴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돈이면 우리 준이가 좋아하는 과자나 젤리를 사줄 걸 하는 마음이 들었죠. 지갑에 넣어놨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더군요. 그래서 그냥 안 보이게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점심 배식을 마치고 조리사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반장님이 와서 복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군요. 꽝이죠 뭐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꽝일 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서랍에서 클립을 꺼내다가 넣어둔 복권이 보여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꺼내서 맞춰봤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당첨이 된 거죠. 4등 5등 당첨 이런 수준이 아니라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 진짜 1등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모니터와 복권 용지의 숫자를 몇 번이고 맞춰보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당첨 금액이 20억이 넘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고생했다며 서로를 다독여 주었죠. 그리고 조금 진정된 후에 복권 사기 전에 만났던 점쟁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그래? 그래도 역시 그 얘기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 어머니가 알면 다 뺏어가려고 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저희는 절대 시어머니 모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받아도 15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몰래 이사갈 집을 알아봤네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씩 부어온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신청을 했고 여러가지 조건이 맞았던 우리는 무사히 당첨이 됐습니다. 정말 기뻤지만 티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평상시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다니는 직장도 계속 다녔고요. 바로 직장을 그만두면은 시어머니가 분명 수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꼭 쓰지 않아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게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죠. 워낙 이것저것 뒤지는 것도 잘 아시는 분이라 저희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았죠. 저희도 그냥 명절과 생신 때 정도 찾아뵙고 평상시처럼 용돈 드리는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완공이 다가올수록 속이 타들어가더군요. 이상한 걸 알게 되면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왔냐고 난리를 치실 텐데 그 생각만 하면 피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렇게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던 중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식당에 양해를 구해서 조퇴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친구분들이 같이 계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어머님 친구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걸 오랫동안 안 갚으셨고 그날 식사 중에 돈 얘기가 나왔다네요.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무슨 돈? 저번에 그 5천 그건 혜숙이 네가 나한테 투자한 돈이잖아. 투자는 망하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너무나 당당하게 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 결국 친구분과 어머님의 말싸움이 시작됐다 합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본인의 볼에 못 이겨 갑자기 뒤로 넘어졌고 주변 분들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분이었는지 그 흔한 본인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부채와 재산을 정리해보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맡긴 1억 8천의 돈만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희는 무사히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사를 하면서 일하던 직장이 너무 멀어지면서 그만두게 되었죠. 이제는 굳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서 전업주부로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의 정비소를 차리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경력이면은 혼자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남편이 저에게 모두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업 시작할 때 부족한 돈만 조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냥 주머니가 두둑하다는 마음으로만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확실히 돈이 있으니 마음이 여유로워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정말 용한 점쟁이가 맞는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실 것까지 알고 계셨던 걸까요? 사실 시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셨던 건지 여전히 모르겠네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갑자기 가신 시어머니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자식과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까지 척을 지고 살으셨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시어머니와 다르게 주변에 베풀기도 하면서 화목하게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할아버지께 선물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행운이 여러분들께까지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